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알아볼 지역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속국에서 성장한 노르웨이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인구 560만 명이 살고 있는 이평군 주재 국가입니다. 이는 고대 노르드어로 북쪽으로 가는 길을 뜻하는 노르드베그에서 유래하며 영어식으로 옮기면 노르웨이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수도는 오슬로이며 북쪽으로는 북극해와 마주하고 있고 스칸디나비아 산맥 너머로는 핀란드, 스웨덴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점에서 1300km 지점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에 위치한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는 지구 종말의 날에 대비해 세계의 모든 식물의 종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출량이 세계 10위 수준의 산유국이며 민주주의 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인 청렴 선진국에 속합니다. 기원전 1000년경 노르웨이 해안지대에는 우라로족 이주민들이 빙하기 시절부터 잔류하여 인도유럽어족에게 밀려난 수렵체 진민들을 동화시키며 오늘날의 사미족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무렵에는 노르웨이 일대에서 게르만족이 로마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쓰던 룬 문자가 사용되었으며 다른 게르만족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모피를 팔았습니다. 이후 872년 바이킹계 노르드인 하랄 1세에 의해 통일 국가인 노르웨이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랄 1세의 즉위 이후 토지세 징수를 거부하는 일파가 스코틀랜드 인근의 오크니 제도, 셰틀랜드 제도, 헤브리디스 제도, 페로 제도 등지로 떠났고 처음으로 발견된 아이슬란드도 이 시기에 정착이 시작되었죠. 하랄 1세는 말년의 아들들 사이에 분쟁이 시달려야 했는데 에이리크 1세는 다른 형제들을 살해하였고 948년 하랄 1세가 승하하자 2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강권 정치 때문에 귀족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결국 에이리크 1세를 몰아낸 후 잉글랜드 왕국에 머물던 동생 호콘 1세를 귀국시켜 3대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에 에이리크 1세는 바이킹계 대인족이 장악한 노선부리아 왕국에서 마지막 왕위에 올랐으나 잉글랜드 3대 왕 이드리드의 공격을 받아 도망쳤으며 이후 노선부리아 왕국은 노르웨이 계열의 지배가 종식되고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3대 왕 호콘 1세는 잉글랜드 왕국에서 자란 영향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상태였고 이후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교 전파를 후원했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귀족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함대를 모두 회수하여 국왕직할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하여 노르웨이가 통합국가로서의 키트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왕국의 피신해 있었던 에이리크 1세의 아들인 하랄 2세가 덴마크 2대 왕 하랄 1세 블로탄의 지원을 받아 961년 피티아르 전투에서 호콘 1세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하랄 1세 블로탄은 하랄 2세를 노르웨이 4대 왕으로 즉위시키고 덴마크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하랄 1세 블로탄이 노르웨이 5대 왕까지 차지하였고 신성 로마 제국과 싸우다 아들인 스벤 1세의 반란으로 인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노르웨이가 반란으로 혼란스러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울라프 1세는 노르웨이로 귀국했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노르웨이의 6대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울라프 1세는 노르웨이 내륙 지방에서는 통치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올라프 1세의 가장 큰 위협은 덴마크 3대 왕 스벤 1세였습니다. 1000년에 올라프 1세가 슬라브계 밴드족의 땅인 발트해 남쪽 해안의 포메른을 습격한 후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것을 노려 스벤 1세는 스웨덴 왕국 2대 왕 올로프 셰코눈과 라데백작 에리크 호코나르손과 연합하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스볼데르 전투에서 올라프 1세는 11척으로 70척을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고 결국 라데백작 에리크에게 생포되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후 커트로는 종주권을 덴마크와 스웨덴이 양분했고 덴마크의 스벤 1세가 노르웨이 7대 왕까지 차지했죠. 이후 1015년 올라프 2세가 8대 왕으로 즉위했는데 그는 가톨릭 세례를 받은 뒤 노르웨이로 돌아와 1016년 노르웨이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올라프 2세의 지원을 받은 스웨덴 3대 왕 아눈드 야코프가 덴마크까지 위협하자 1026년 덴마크 5대 왕 크누트가 스웨덴, 노르웨이 함대를 상대로 벌인 헬게강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1028년 노르웨이 지주들을 매수하여
노르웨이 9대 왕까지 차지하며 북해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크누트 대왕 사후 덴마크 6대 왕위를 계승한 척자인 하레크누트가 크누트 대왕의 서자인 헤럴드 1세에게 잉글랜드를 빼앗기자 이 틈을 탄 8대 왕 올라프 2세의 아들인 마그누스 1세가 노르웨이 10대 왕 스베인 크누트 손을 내쫓고 1037년에 11대 왕위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하레크누트가 노르웨이를 다시 합병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였으나 1039년까지 결판이 나지 않았고 이에 하레크누트와 마그누스 1세는 서로 협상하여 둘 중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위를 모두 차지하기로 합의했죠. 그리고 1042년 하레크누트가 승하하면서 덴마크 7대 왕위는 노르웨이 11대 왕 마그누스 1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마그누스 1세는 북해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 포메른에서 밴드족과 전투를 벌이는 동안 스벤 2세 에스트리드센이 덴마크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 반란을 일으켜 덴마크 8대 왕위에 오르면서 더 이상 잉글랜드에 신경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그누스 1세는 스벤 2세를 격파하고 스웨덴으로 쫓아냈으나 1045년 동로마 제국에서 용병으로 활약한 마그누스 1세의 숙부인 하랄 3세가 노르웨이로 귀국하여 스벤 2세와 연대를 도모했고 이에 마그누스 1세는 하랄 3세를 노르웨이 공동왕이자 12대 왕으로 인정하며 이때부터 노르웨이는 공동왕 즉위가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1103년 노르웨이 18대 왕으로 웨일스테인 1세가 즉위했는데 당시 유럽에서는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동지 중에 십자군 국가를 수립했고 공동왕이자 동생 시구르 1세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107년 시구르 1세는 노르웨이 십자군을 구성하여 60척의 갤리선에 5000명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는 긴 항해를 시작했죠. 시구르 1세는 발레아레스 제도, 시칠리아 섬, 예루살렘 왕국을 거쳐 동로마 제국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머물며 함대를 모두 매각하여 그 돈으로 대신 말을 구입했고 동로마 제국의 용병으로 남기를 원하는 부하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끌고 육로를 이용하여 1111년에 노르웨이로 귀국하면서 3년에 걸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1122년 공동왕이던 에위스테인 1세가 승하하면서 시구르 1세가 19대 왕이 되었습니다. 시구르 1세에게는 아들 마그누스 4세뿐이었기 때문에 공동왕위 계승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1128년 아일랜드에서 자신이 마그누스 3세의 아들로서 시구르 1세의 이복동생임을 주장하는 하랄 4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구르 1세는 중세식 재판 방법인 시제법을 실시했고 하랄 4세가 뜨거운 쟁기 보습 위를 걷는 심판을 통과하여 자신이 마그누스 3세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시구르 1세도 하랄 4세를 자신의 이복동생으로 인정해야 했으나 그 대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마그누스 4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130년에 시구르 1세가 승하하자 하랄 4세는 약속을 파기하고 노르웨이의 왕위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결국 마그누스 4세와 노르웨이를 양분하여 각각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처음 4년간은 불안한 평화가 이어졌지만 결국 1134년에 하랄 4세와 마그누스 4세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로 하랄 4세가 승리하면서 마그누스 4세의 손발을 자르고 두 눈을 멀게 하며 불구로 만든 뒤 수도원에 감금하였고 하랄 4세가 노르웨이 21대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하랄 4세 역시 마그누스 3세의 숨겨진 아들임을 주장하는 시구르 슬렘비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르웨이는 1240년까지 무려 110여 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기나긴 내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217년 호콘 4세가 32대 왕으로 즉위했는데 본격적으로 내정을 정비하기 시작하여 왕위 계승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장자상속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262년에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의 사절을 파견하여 이듬해 그들의 무역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시켜주는 조건으로 노르웨이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1299년 호콘 5세가 35대 왕으로 즉위했는데 호콘 5세는 강화된 고위 귀족과 성직자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왕실에 의해서 귀족들의 참여를 폐지했고 고위 성직자의 임명권도 되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호콘 5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인 잉게보리만 있었기 때문에 남자만이 왕위를 계승하는 왕위 계승법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319년 잉게보리의 아들인 스웨덴 26대 왕 마그누스 7세가
노르웨이 36대 왕위까지 이어받아 즉위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여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동군연합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1338년 노르웨이 귀족들이 퇴위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결국 1343년 바르베리 조약에 의한 대타협이 이루어져 스웨덴 왕위는 장남인 에리크 12세가 이어받지만, 노르웨이 37대 왕위는 차남인 호쿤 6세가 계승하되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마그누스 7세가 섭정이 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마그누스 7세는 내정을 정비하면서 스웨덴에서 노예제를 철폐하고 지방법들을 통일하기 위한 통일국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스웨덴 전국의 도시에 적용되는 도시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355년 노르웨이 37대 왕으로 임명하였던 차남인 호쿤 6세가 성년이 되면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동군연합은 종식되고 다시 별개의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웨덴에서 그동안 아무런 실권을 가지지 못했던 장남인 에리크 12세가 마그누스 7세에게 불만을 가진 귀족들의 수장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에리크 12세는 덴마크 27대 왕 발데마르 4세의 지원을 얻어냈고, 1356년에는 교황 인노첸시오 6세의 치지까지 받으면서 1357년 마그누스 7세로부터 핀란드와 스웨덴 남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1359년 마그누스 7세는 노르웨이 왕 호쿤 6세와 덴마크 왕 발데마르 4세의 딸 마르그레테 1세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스웨덴 왕 에리크 12세와도 화해하였습니다. 1375년 덴마크 왕 발데마르 4세가 사망한 후 정통성 있는 왕위 계승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공의 시대가 발생했고, 1376년 마르그레테 1세의 아들인 올루프 2세를 덴마크 28대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1380년 노르웨이 왕 호쿤 6세가 사망하면서 올루프 2세가 노르웨이 38대 왕으로 즉위했고, 이제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동군연합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라프 2세의 나이가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마르그레테 1세가 섭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선 알브렉트가 27대 왕위를 차지했지만, 스웨덴 귀족들로 이루어진 섭정 의회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해야 했고, 특히 알브렉트를 왕위에 올리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부 욘손 크리프는 1500여 개의 농장을 얻고 스웨덴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386년 부 욘손 그리프가 사망하자 이제 스웨덴 귀족들이 부 욘손 그리프의 방대한 영지의 상속권을 두고 알브렉트와 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웨덴 귀족들은 마르그레테 1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본래부터 마르그레테 1세도 마그누스 7세의 스웨덴 왕위를 빼앗은 알브렉트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인 올루프 2세가 마그누스 7세의 외손자임을 내세워 스웨덴 왕위 계승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루프 2세가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왕이 되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고, 스웨덴인도 올루프 2세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올루프 2세에 의해 하나로 통합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올루프 2세가 1387년 17세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후 29대 왕 마르그레테 1세는 자신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언니의 외손자인 에리크 7세를 양자로 삼아 30대 왕이자 공동왕인 에리크 7세로 즉위시켰습니다. 노르웨이는 국가자문위원회에 의해 통치되었지만 마르그레테 1세가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1389년 알브렉트와 대립하던 스웨덴 귀족들의 요청에 따라 부 욘손 그리프의 영지까지 대부분 넘겨받는데 성공하였고, 스웨덴을 공격하여 오슬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알브렉트도 생포하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1397년 마르그레테 1세는 스웨덴의 동남부에 있는 칼마르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3개국 귀족 의회를 소집하여 3개국의 연합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면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서로 동군연합 상태가 되는 칼마르 동맹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1520년 덴마크 34대 왕 크리스티안 2세가 스웨덴 34대 왕 자격으로 벌인 스톡홀름 대학살로 인하여 스웨덴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1523년 스웨덴 귀족인 구스타브 바사가 스웨덴 35대 왕으로 선출되면서 칼마르 동맹은 해체되었습니다. 다만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동군연합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한편 덴마크 36대 왕
크리스티안 3세가 겸임하고 있던 노르웨이는 올라브 엥헬브렉손이 섭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라브 엥헬브렉손은 카톨릭 대주교로서 노르웨이의 종교개혁이 추진되는 것을 방해하였고, 이 때문에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크리스티안 3세를 거부하고 독립을 추진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르웨이 반란을 진압한 크리스티안 3세는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치르며 노르웨이 47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르웨이의 국정 운영을 위임받았던 국가평의회와 원로원을 폐지하였고 루터교를 노르웨이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국정에 관련된 모든 결정이 덴마크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유지되던 자치권이 폐지된 채 덴마크의 속주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18세기 말 프랑스 제1제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대륙봉 세령에 참여했던 러시아 제국이 점점 경제적인 압박이 심화되자 대륙봉 세령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탈을 선언했고, 1812년 나폴레옹 1세가 이를 보복하기 위해 러시아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제국은 외레브로 조약을 체결하며 그동안의 영국,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고 다시 반프랑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813년 나폴레옹 1세의 러시아 원정이 엄청난 대재앙으로 끝나면서 프로이센 왕국과 오스트리아 제국, 스웨덴까지 반프랑스 동맹으로 돌아서는 제6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섭정이 된 칼 14세 요한 왕세자가 스웨덴의 국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나폴레옹 1세와 맞서기 시작했고, 러시아에 점령당한 핀란드 공국을 되찾는 대신에 여전히 프랑스 제1제국의 동맹으로 남아있는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빼앗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덴마크도 영국과의 전쟁을 계속 치르느라 재정 위기가 심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1814년 덴마크 45대 왕 프레데리크 6세는 대영제국 및 스웨덴과 킬 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제1제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레데리크 6세는 제6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에 참여하여 병력을 제공했고, 스웨덴에는 노르웨이를 양도하는 대신에 북독일의 스웨덴령 포메른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1380년에 성립되었던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의 오랜 동군연합이 붕괴되었고, 새로운 스웨덴과 노르웨이 간의 동군연합이 성립되었지만 정작 노르웨이 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당시 프레데리크 6세는 생존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크리스티안 8세가 노르웨이 총독으로 임명된 상태였는데, 노르웨이 의회가 독자적인 자유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고 크리스티안 8세를 노르웨이 57대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에 스웨덴군이 노르웨이를 침공하자 노르웨이도 오래 버티지 못한 채 자치와 자유주의 헌법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동군연합을 수용하였고, 크리스티안 8세는 노르웨이 왕위를 잃고 덴마크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외교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스웨덴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결국 1905년에 들어 양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다가 스웨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왕정으로 국채를 정하고 덴마크의 카랑자를 노르웨이로 데려와 노르웨이 63대 왕 호콘 7세로 추대했습니다. 노르웨이인 대부분이 독립에 찬성할 정도로 독립의 열기가 뜨거웠고, 스웨덴도 노르웨이와 동질감이 없었기에 대부분 독립을 찬성했습니다. 특히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스웨덴 왕국을 척대시했던 스웨덴의 사회주의자들이 노르웨이를 독립시켜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영제국이 북대서양에서의 패권을 위해 노르웨이의 독립을 도운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중 독일군이 덴마크를 점령하자 스웨덴은 점령을 피하기 위해서 노르웨이로 가는 열차 길목을 나치에 제공했고, 노르웨이는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이때 노르웨이 왕실과 정부가 영국 런던으로 피신하고 노르웨이 국가 판무간부가 세워지면서 비드쿤 크비슬링이 노르웨이 국민정부를 설립해 독일 점령하 노르웨이 내의 자치정부의 수반을 자처했습니다. 1945년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독립한 노르웨이 정부는 크비슬링을 총살했습니다. 해방 이후 중립정책을 포기하면서 냉전기인 1949년에는 나토에 가입해 북부 전선의 주역이 되었고, 1969년 북해 유전이 발견되고 때마침 오일 쇼크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노르웨이는 많은 수익을 보았습니다. 이때 국가 경제가 급성장하고 석유 수익을 국민 전체에 분배하면서
노르웨이는 자원국가이자 복지국가의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술작품 절규를 그린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 남극점에 최초로 도달한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속국에서 성장한 노르웨이 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